프랑스 최고 권위의 예술기관에서 터진 폭탄 선언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르세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프랑스 예술계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30년간 진정한 예술은 오직 유럽에서만 나온다고 단언해온 그 여자가 갑자기 180도 달라진 겁니다. 파리 중심가 오르세 미술관 회의실에서 벌어진 긴급 회의 자리에서 프랑스 예술계 거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당신이 정말 한국 문화를 예술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K-팝을 오르세 미술관에서 전시하겠다고요? 동료들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하지만 그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서도 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한 첫 번째 나라입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 예술계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낸 그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이었어요. 그들은 K문화를 단순한 유행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가 있었어요. 질서 속에 숨겨진 감동이 있었고 효율성 속에 담긴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셀린,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입니다. 30년간 예술계에 몸담아온 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 진정한 예술과 미학은 유럽, 특히 파리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국에서 온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보낸 K뷰티 전시 협업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피부 미백이 미학이라고. 이건 산업이지 예술이 아니야. 다음 날 오르세 미술관 원래 회의에서 이 건을 언급했습니다. 동료들, 요즘 아시아에서 문화 전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K-팝이니 K-뷰티니 하는 것들을 예술이라고 부르며 전시해달라는 거예요.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K-문화는 산업이지 예술이 아닙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문화를 우리가 왜 전시해야 하나요? 그런데 한 동료가 말했어요. 셀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이 인기라던데. 어쨌든 문화적 현상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광풍일 뿐이에요. 진정한 예술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야 하거든요. 그 후 며칠간 계속해서 한국 관련 전시 요청 메일들이 들어왔어요. K-팝 사진전, 한국 전통 문화 전시, 한글의 아름다움 전시까지. 저는 하나씩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했다고 해야겠네요. 어느 날 조수가 들고 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K-팝 전시가 매진되었다는 기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영국 사람들이 뭘 안다고.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곧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저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르세 미술관의 고풍스러운 창밖으로 센 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건 없어. 예술의 중심은 여기, 파리야.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한국 출장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문화전시협의차 서울을 방문하게 된 거죠.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장에 줄을 서려고 했는데 자동 출입 국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따라가 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2초도 안 걸렸어요.
이게 끝이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파리에서는 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최소 30분은 줄을 서야 하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프랑스 시민권자인 저도 그랬거든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벌써 제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 비행기에서 내린 지 고작 10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공항철도를 타려고 하는데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당연히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새치기를 하려다가 다른 승객의 정중한 제지를 받는 모습도 봤죠. 지하철에 탔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항상 시끄럽고 떠들썩한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속삭이듯 대화하거나 아예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줄을 서고 지하철을 타는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노약자석이었어요. 지하철 좌석의 30%가 노약자를 위한 좌석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앉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 할머니가 지하철에 타시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머니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고 남성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질서 잡힌 사회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셀린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배려가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보니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구나.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첫날부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동으로 K뷰티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화장품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한 피부과 클리닉에서 일어났어요. 70대로 보이는 일본인 할머니가 진료를 받고 나오시는데 통역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인데 피부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몇 배의 돈을 내야 하거든요. 저는 궁금해서 그 클리닉에 들어가 봤어요. 접수부터 진료, 시술, 결제, 약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15분 안에 끝났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예약만 3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지? 더 놀라운 건 기술이었어요. AI 피부 진단기가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피부 나이 42세, 수분 부족, 주름 예방 필요라고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46세인데 피부 나이가 더 젊다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K뷰티 매장들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대기업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프랑스에서 오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로레알 바이어예요. 그 바이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제품들이 우리보다 품질이 좋은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정말 품질이 좋나요? 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스킨케어 기술도 그렇고요. 우리가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야 할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프랑스인이 한국 제품이 더 좋다고 인정하는 것을 직접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피부과를 방문했는데 여기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시술은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고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3일 후에는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정말 3일 후에 피부가 한층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파리에 있는 제 단골 피부과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파리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K뷰티 브랜드들의 마케팅도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품들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산업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의 기준이라는 게 정말 고정된 걸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피부를 보니 단순히 화장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미학 아닐까? 셋째 날 오후, 갑작스럽게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안 맞나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바로 근처 종합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놀라움은 대기 시간이었어요. 파리의 응급실이라면 최소 3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10분도 안 돼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지? 더 놀라운 건 AI 문진 시스템이었어요. 태블릿으로 증상을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예상 진단과 필요한 검사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영어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염증 반응을 확인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영어가 정말 유창했어요. 프랑스 의사들보다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급성 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외국인이시니까 보험 처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분이 오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프랑스 보험으로 자동 청구 처리가 가능해요. 해외 의료비 보상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치료받은 의료비가 프랑스 보험으로 처리된다니.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놀라웠어요. 약사분이 영어로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위장보호제도 함께 드리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일단 임시 결제만 하시고 프랑스 보험으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너무 체계적이고 친절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시계를 봤는데 들어간 지 1시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진료, 검사, 처방, 약 수령, 보험 처리까지 모든 게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날 밤 호텔에서 파리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이, 너 지난번에 응급실 갔을 때 얼마나 기다렸어? 아, 5시간 기다렸지. 왜? 한국에서는 10분 만에 진료받았어. 거짓말하지 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2주 후 파리로 돌아가서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비 청구서가 와 있었는데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0유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프랑스 보험에서 모든 비용을 처리해 준 거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은 돈 없이도 이 정도 치료가 가능한 나라구나.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는구나.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첫날부터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이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언제쯤 찾을 수 있나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보상 신청을 하시려면 3주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에서는 5분 만에 끝났던 일이 여기서는 3주가 걸린다니. 이상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음 날 병원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 후속 검사를 위해서였죠. 가장 빠른 예약이 언제인가요? 3주 후입니다. 또 3주라니.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는데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고 노약자석에도 젊은 사람들이 버젓이 앉아 있었거든요. 한국의 질서정연한 지하철 문화가 그리워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매너가 좋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퇴근길에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지하철에서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서울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다녀도 안 무서웠는데 이상하게 자꾸 한국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택시를 탈 때도, 쇼핑을 할 때도. 한국에서는 더 친절했는데, 한국에서는 더 빨랐는데, 한국에서는 더 안전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야만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합리성이었다는 것을. 한국의 질서 문화, 효율적인 시스템, 배려하는 마음들이 모두 고도로 발달된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한국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너 한국 다녀온 후로 이상해졌다. 맨날 한국 얘기만 해. 마리가 웃으면서 말했죠.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마리, 정말 놀라운 나라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사무실에서도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팝, K-뷰티,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일시적인 광풍일까? 아니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일까? 한국의 문화 산업을 학문적으로 분석해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어요.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투자의 결과였던 거죠. 이걸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때부터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미학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진정한 예술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본 질서와 효율성, 그리고 따뜻한 배려의 문화들. 그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 아닐까? 미학이라는 게 꼭 전통적인 형태로만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주간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K-팝 사진전을 기획하기로 한 거예요. 동료들에게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셀린, 정말 그런 대중문화를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하겠다는 거야?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K-팝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피에르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술은 시대의 감동을 담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감동받고 있어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죠. 하지만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파의 성지야. 갑자기 아시아 대중문화를 전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 클로드가 강하게 반발했어요. 저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해야 했습니다. 잠깐, 인상파도 처음에는 기존 화단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새로운 표현 방식이라고 비난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예술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K-팝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무용, 시각 예술, 패션이 결합된 종합 예술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예술이 아니라면 뭐가 예술인가요? 마침내 관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봅시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한국과의 공동 전시를 제안합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 스틸컷, 의상, 안무 영상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해서 전시하는 거예요. 단순한 팬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전시로 말이에요.
서울시청과 한국문화관광부에 연락을 했어요.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K-팝 전시를 하겠다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의 체계적인 준비에 놀랐습니다. 전시 콘텐츠부터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로 전문적일 줄 몰랐는데 전시 계획이 발표되자 프랑스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오르세 미술관의 파격적인 시도, 고전. 예술의 성지에서 펼쳐지는 한국 문화 전시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흥미롭게도 초대장이 프랑스 엘리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정말 K-팝을 예술로 보여준다는 거야. 오르세에서 하는 거면 뭔가 다를 거야. 사람들의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질서, 효율, 따뜻함. 한국은 새로운 르네상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거거든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셀린이 정말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닐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시 개막식을 위해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로 온 거죠. 개막식 날, 파리에서 온 VIP들과 함께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 유명 갤러리 관장들, 예술 비평가들까지 대거 참석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군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K-팝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고 아티스트들의 무대 의상이 조각품처럼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한 프랑스 비평가가 말했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네요. 움직임과 음악, 시각적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개막식 연설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예술은 배려였습니다. 질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효율성 속에서 발견되는 따뜻함을 배웠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예술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바로 그런 변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과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바꿨어요. 30년간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시장님도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죠. 서로 배우는 게 문화 교류의 의미 아닐까요? 전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관람객들이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감동받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한 원로 비평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배울 대상입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프랑스 전통 예술계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전시 마지막 섹션에서 저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국의 일상 속 질서, K-뷰티의 과학적 접근,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문화적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관람을 마치고 나온 한 프랑스 관람객이 말했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K-팝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예술이네요. 그날 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배운 유일한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여행이었거든요. 파리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질서 속의 미학 한국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문화의 더 깊은 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단순한 K-팝 전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프로젝트였죠. 전시 홍보가 시작되자 표는 금세 매진되었어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한국을 어떻게 해석할까? 파리 시민들의 호기심이 폭발한 거죠.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관람객들이 몰려왔어요. 전시의 첫 번째 섹션은 질서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지하철 내부의 소음도를 시각화한 작품,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노약자석이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장면들을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했죠. 관람객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이런 질서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기해요. 우리는 이런 문화를 상상도 못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K-뷰티의 과학이었어요. 피부 개선 전후 사진들을 예술적으로 배치하고 AI 진단 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으로 만들었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네요. 한 관람객이 말했어요. 미의 기준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세 번째 섹션은 효율성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공항 운영, 디지털 서비스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줬어요. 특히 15분 만에 끝나는 병원 진료 과정을 타임랩스로 만든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죠. 효율성도 하나의 미학이 될 수 있구나. 한 예술 비평가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험을 주는 거네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줬어요. 배려, 질서, 효율, 혁신이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메시지였죠. 대형 스크린에 제가 직접 해설하는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예술은 시스템으로 완성됩니다. 개별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일 때 진정한 예술이 탄생하는 거예요. 전시 마지막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질서는 감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한 첫 번째 나라다. 이 문장을 보고 많은 관람객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질서로 세계를 설득한 나라,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다. 21세기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극찬이 쏟아졌어요. 전시 기간 동안 저는 수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배웠어요. 예술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질서도, 효율도, 배려도 모두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전시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제게 말했어요. 셀린, 정말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 제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경험하게 된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변화였습니다. 질서는 정말 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증명해낸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